오늘부터 3주 일정으로 주한미군과 올해 첫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155mm 경량견인 곡사포와 아파치 공격 헬기, A-10 공격기 등도 동원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주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지상 공격기의 역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지상 공격기, 이 공격기의 특징과 정의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상 공격기. 어떻게 보면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지상을 공격하는 비행기, 지상 공격기. 진짜 딱 이름 그대로인데 이게 폭격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폭격기는 여기 땅을 공격하는 거니까. 하지만 네. 폭격기는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떨구는 게 정말 그 주 임무인데, 공격기는 꼭 폭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예를 들어 뭐 기관총을 쏘든 뭐 기관포를 쏘든 로켓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어쨌든 그 공격 임무를 중점을 두고 만든 거죠. 사실 지상 공격기라는 용어를 놓고 생각을 하자면은, 쉽게 생각하자면은 보병이 지원을 원할 때 하늘에서 도와주는 그 지원 요소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병이 전진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뭐 탱크 같은 게 가로막고 있다든가 뭐 벙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거하기가 힘들다든가, 그럴 때 이제 날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제거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때 이제 지원하는 자산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용어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 클로스 에어 서포트라고 하고 이제 CAS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이제 지상 전력에서 그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지원 요청을 하면서 CAS 요청을 하면은 그때 이제 보통 지상 공격기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해당 표적을 제거해주고 이제 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전투 현장에서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기가 대체로 싸고 좀 많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상군에서 불러서 콜했을 때 배차 받으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약간 좀 잔인한 얘기인데 소모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를 전제로 미리 많은 양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었고. 그럼 에이스 파일럿이 아닌 그냥 조종이 가능한 파일럿이라면 누구나 좀 동원 가능하게 좀 다량의 생산을 통해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이런 용도가 좀 강했겠네요. 어느 정도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네,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본격적인 공격기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독일 공군이 보여줬던 슈투카죠. 사실 이 슈투카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공격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지상 공격에 특화된 기체라는 건 벌써 1차 대전 때도 벌써 독일을 위시해서 몇 나라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네. 20, 30년대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먼저 나온 것보다 속된 말로 하입을 먼저 탄 그런 기체들이잖아요. 활약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하입을 먼저 탄. 제일 지명도. 유명한 기체죠. 간단하게 말해서 2차 대전 초기에 독일이 승리한 배경에 슈투카가 있었다. 약간 좀 과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1939년에서 40년 사이 독일의 어떤 속된 말로 리제 시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말 압승을 하던 시절이지만, 아이러니컬한 게 그 시절의 독일군은 정말 초창기라 이제 막 그 재무장관이 몇 년 안 되는 신兵 군대라 실전 경험이 아주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상군 자체의 역량만으로 보면은 심지어 폴란드에서도 몇 차례 위기를 겪었어요. 그 진격의 돈주자들. 그런데 그때 구원투수가 딱 나오는 게 슈투카인 거죠. 이게 특히나 문제였던 게, 이 독일군 지상군은 전차는 앞으로 막 내달려 가는데
그걸 지원할 보병과 포병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적의 저항을 만났다. 이게 지금 뒤에는 포병은 한참이 뒤에 있어 지원 못 해주고 뭘 부르지? 공군! 그러면 이제 슈투카가 날라와가지고 그 저항을 분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독일 기갑부대를 살린 구원 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전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탱크는 지나갔고 그 뒤를 점령하면서 보병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의지가 약한 군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항복을 하거나 패퇴를 해버리는데 강한 저항을 하는 이 보병 부대 같은 경우에는 보병, 니네 나랑 싸워. 뒤에는 탱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일단 너희랑 싸울 거야. 이렇게 지키는 군대를 만나면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이때 슈투카가 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차 대수로 보면 독일보다 많았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만나면은 이럴 때 정말 슈투카 같은 근접전 항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덩케르크가 예. 사실은 이 슈투카의 초기의 공포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좀 영화였었죠. 아 그렇죠. 예. 해안에서 이제 줄 서 있는데 갑자기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정말 우린 뭐- 죽었구나. 그렇죠. 네. 뭐 저 소련 쪽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지상 공격기 개념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적 생각보다 일찍부터 이제 또 접근을 했는데 1939년경부터 이제 그 지상 공격기 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상군을 도와야 된다는 그 개념은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그 IL 그러니까 인류신사에서 만든 IL-2 슈트르모빅이라는 이제 지상 공격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의 그 순수한 그 지상 공격기 개념에 가까운데 예,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히트앤드런 작전에 좀 약간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저공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표적에 좌라락 부어버리고 다시 얼른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전술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폭격기 개념이네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소련군의 전략항공군에 사실상 중추 같은 역할을 했고 예, 심지어 스탈린도 이걸 갖다 극찬을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우리 붉은 군대에 있어서 거의 빵과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슈트로모빅이 아까 약간 폭격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슈트로모빅은 사실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양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폭탄 탑재는 600kg밖에 안 됩니다. 톤도 안 돼요. 아무리 2차 전기체라도 이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장갑, 몸빵. 두꺼워요. 장갑이 700kg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정말 무게를 1g에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700kg 투자했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는 폭탄을 많이 싣지는 못하지만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 몸빵을 해가면서 적 코앞까지 닥쳐서 폭탄을 투하든 기관포를 쏘든 로켓을 쏘든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고 어라. 뭐 못와도 어쩔 수 없다. 약간 좀 그런 이건 그때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잔인한 부분이 있는 게 조종석 주변은 굉장히 장갑 탄탄해요. 방어력이 좋지만 네. 뒷자리 기관총 사수석은 별로요? 별로 방어력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후방 사수석이 없었어요. 없다가 하도 뒤쪽에서 독일군 전투기들이 공격을 많이 하니까 후방 사수석을 추가한 건데 문제는 없던 자리에 장갑을 새로 한다는 게 재설계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방탄유리도 빈약하고 장갑도 빈약하고 그래서 뒤쪽 사수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파일럿은 살리지만 그죠? 기관총 사수 정도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 이런 느낌.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슈트로모빅이 생각보다 실전에서 활약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굉장히 활약들이 컸는데 일단 첫 번째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그 전차전으로 유명한 쿠르츠크 전투입니다. 이때 이제 그 IL-2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군 독일군이 이제 전차들이 몰려올 때 그 전열을 갖다가 쉽게 말하자면 마비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을 갖다가 그 폭탄을 갖다 부어버려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교통체증을 일으켜버려가지고 뒷열이 이제 사실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게 돼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냥을 당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에 빠졌고 그렇게 독일 구군의 그 주력이던 저 기갑 전력이 상당히 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저 독일 육군이라고 하면 육군이 독일 스탈린그라드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를 소련군이 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육군이 그 가냘프게 유지하고 있던 그 보급선 바깥과 이제 도시를 통하는 보급선을 갖다가 요 IL-2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거는 1944년 6월에 있었던 바그라티온 작전인데 이 경우는 이제 독일 중앙 집단군이 몰려올 때 IL-2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했던 근접 항공 지원을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군을 위해서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기갑자산도 제거해주고 뭐 벙커나 이제 뭐 호위 병력 같은 것도 제거하고 교량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의 승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소련 하면은 뭐 도시 방어선, 스탈린그라드라든지 아니면 뭐 스탈린의 오르간, 뭐 다른 장 로켓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떠올렸지만 항공 지원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봤구나라는 거는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질보단 양이 소련이라면 양보단 질 독일 아닙니까? 독일도 뭔가 공군력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대전 중반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투카는 약발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뭐 지금 슈투카 동부전선도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전투기 전력을 굉장히 많이 보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투카라고 마음 놓고 이제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급강화 폭격을 했다가 다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전투기인데 소련군의 야전 방공망도 점점 강화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강화 폭격 대신에 비교적 거리를 두고 수평 포격으로 하늘에서 포를 쏴서 잡자. 이런 발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HS-129라는 쌍발 기체에 포를 달아요. 처음에는 대포를 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mm 기관포 네. 정도, 이 정도 30mm 기관포 정도는 상식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제 37mm 기관포를 달아요. 근데 이게 또 효과가 있으니까 75mm 포를 답니다. 75mm면 그냥 대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포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HS-129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S-129는 한 발만 맞추면 이건 그냥 꽝인데 그 문제는 한 발 맞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진 못했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군에서 이 기관포를 갖추고 전차를 사냥한 걸로 정말 유명한 거는 바로 슈투카입니다. 슈투카의 G형, JU-87 G형의 37mm 기관포 두 문을 폭탄 대신 달고 이렇게 출격을 시킨 거죠. 사실 숫자는 적어요. 274대. 왜냐하면 이거는 웬만큼 숙련된 조종사가 아니면은 전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달 수 있는 포탄이 좌우 12발씩 24발밖에 없어요. 얼마 안 되네. 그리고 또 이게 발사 반동이 워낙 세가지고 쏘기 시작하면 이걸 웬만큼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조준해서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대신 숙련된 조종사가 몬다면 엄청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슈투카라고 해도 이미 이제 소련에 기운 전세를 다시 축을 조금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 말기의 슈투카는 어떤 운명을 갖게 되나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미 전쟁 초반에는 굉장히 끝발을 날렸습니다만 이미 전쟁 중반기가 되면서부터 약발이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좀 비참한 처지가 되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앞서 말한 이유처럼 독일이 제공권을 장악한 곳이 이제 사실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위해줄 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가는 족족 이제 그냥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로는 이제 전쟁 말기가 되면서 우수한 전투기들이 서방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무스탕도 있고 뭐 라이트닝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서 일단 압도를 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기종을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FW190이나 메사슈미치의 ME262 같은 그 제트기를 갖다가 심지어 대체기로 고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전쟁 막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생산량이 몇 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교체를 제대로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전쟁 막판에는 거의 안전한 시간,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야간 시간에만 주로 출격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운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 기간 중에 거의 6,500대가 생산됐지만 이 시점까지 살아남은 비행기가 거의 100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격출당한 거죠. 심지어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기체는 단 2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공군 박물관에 한 대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슈투카는 이런 식으로 뭐 자원도 자원이지만 사실 인적 자원이 가장 많이 부족해지면서 사실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공군력이 제공권이 없어지면서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연합군은 지상 공격을 어떻게 좀 운영을 했어요? 연합군 같은 경우는 지상 공격기를 따로 만드는 경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전투기를 여러 종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지상 공격에 유리하다 싶은 기종들을 대거 투입하는 좀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영국은 템페스트가 있고, 근데 미국은 이 P-47 썬더볼트. 썬더볼트로 그냥 지상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B 시리즈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물론 경폭격기로 B-25라든가 이 B-25처럼 쌍발 기체인 A-26 같은 어떤 쌍발 중공격기라고 할까 이런 기체들도 있었지만 지상 공격의 핵심은 바로 이런 전폭기들, 파이터 바머들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사실 맷집이 좋은 전투기면은 네. 공격기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군이 본격적으로 대지 공격을 중시하기 시작한 게 대전 중반 이후인데 네. 그때 중요한 발명품이 나와요. 어떤 거요? 로켓입니다. 이게 왜냐면 로켓이 없을 때는 극강화 폭격을 해야지만 어떤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로켓이 등장하면서 굳이 급강화 폭격기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정밀 타격을 물론 그때 기준이죠. 이때 당시에 로켓은 어떤 방식의 유도 방식을 사용했어요? 유도 안 하죠. 그냥 그렇죠. 직진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발 한꺼번에 쏘니까 네네네. 그만큼 급강화 폭격을 할 필요 없이 수평으로도 네네. 타격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전투기가 어떤 전폭기로서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프랑스 1944년부터 45년까지 유럽 전선의 독일 군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하늘에 뭐가 날아오는데 은색이다. 그런 미군. 그리고 뭔가 위장색이 돼 있다. 아니면 또 초록색이 있다. 그러면 영국군. 투명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독일군. 이런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지상 공격기의 시대는 이거 지금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물론 독일로서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다르겠죠. 과연 이 공격기들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2차 대전 당시 라이벌로 불린 슈투카와 슈투르모빅을 목도한 미국은 자체적인 공격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A1 스카이 레이더를 개발해 6.25 전쟁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투입한다. 미 해군에서는 A4와 A6를 배치해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공격기의 역할에 톡톡히 기여한다. 이후에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을 걸프전에 투입해 죽음의 사신으로 자리 잡는다. 한편 러시아는 동구권의 A10으로 불리는 Su-25를 개발하며 대항하게 되는데 한 번 걸리면 끝. 지상 공격기의 모든 것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